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손다정입니다. 언제 밥 한 번 먹읍시다. 가장 쉽게 하는 약속이고 가장 쉽게 깨지는 약속이기도 하다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얘기겠고요.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은 달라야겠죠. 대체 두 사람은 언제쯤 밥을 함께 먹게 될까요? 지난 수요일에 점심을 함께 먹을 예정이었지만 당일 무산이 됐죠. 이후 닷새 만인 오늘 다시 회동을 위한 조율에 나섰다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한 인사나 요식 행위가 아니겠죠. 대선으로 인한 갈라진 민심을 다독이고 코로나 방역 위기에 대한 문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안보 문제, 세계적 긴축 시대에 대한 대비,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은 하루빨리 만나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겠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 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3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3월 2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요. 오늘부터 안동시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50년 만에 개편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안동시 박영대 대중교통팀장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온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선거철이에요. 이제 지방선거가 70일 정도 남았고요. 대통령 선거보다 더 밀접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장을 비롯해서 지역 일꾼들을 선출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지역에서 표를 돈으로 주고 사는 이른바 매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북 일부 시군의 대선이나 삼선 도전에 나서는 현직 단체장들이 이제 앞다퉈가면서 전체 주민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는 곳은 상주시와 군위군입니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각각 단체장들이 재선과 삼선 도전에 나선 곳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매표 논란이라는 게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인 거네요. 네네. 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해당되는 곳이 우리 지역에만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지급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강영석 시장이 일찌감치 재선 도전에 나선 상주시는 지난 14일부터 300억 원 규모로 제2차 상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1인당 20만 원씩 지급이 가능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고요. 또 선별적으로 이제 소상공인이나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만 군위 군수가 삼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군위에서도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지난 17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주시는 20만 원씩, 군위군은 30만 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따로 언급을 하겠고요. 네. 일단 그 주민 1인당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주와 군위의 재정 자립도는 각각 25.7%, 15.5%로 경북도 전체 평균의 31.6%보다 낮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모든 시민 또 국민에게 주는 보편 지원금이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시기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신다고요? 그 5년 단임제인 대통령과는 달리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임기로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강영석 상주시장이나 김영만 군위 군수 자체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예비 후보자인 셈인데요. 네. 어제부터 이제 군수 출마자 예비 후보 등록이 본격으로 이뤄졌고 시장 출마자 예비 후보자 등록은 2월 중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이 두 단체장도 예비 후보자와 다를 게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시군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단체장들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했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왜 하필 이 두 곳만 이 같은 결정을 했느냐 이런 것도 의문입니다. 왜 하필 연임을 하고자 하는 두 단체장이 이 시기에 발표를 했을까? 이런 의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군위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는 것처럼 대구 편입이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무난할 것 같았던 김영만 군수의 3선 도전에 조금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올 초까지만 해도 김 군수가 경쟁자들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그 지지율 격차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주의 경우에는 강영석 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서는 건 맞는데 그 강영석 시장의 경우에는 2020년 4월에 재보궐선거로 당선이 됐고 사실상 군수 임기는 2년 정도만 수행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만 해도 상주시에서 5명, 6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강 시장의 지지율도 이 5, 6명을 다 포함했을 때 30%대 초반 수준으로 높게는 나오고 있지만 초선의 현직 단체장 치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 등을 들고는 있는데 이면에는 이러한 부분들과 차기 선거와 관련된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설명해 주신 상황들을 미루어 봤을 때 선심성 정책이다라는 말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체장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문경에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안동의 경우에도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 우선 문경에는 다음 달 4일부터 이제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시민 1인당 30만 원씩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안동시도 지급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을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안동이나 문경같이 단체장들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곳들, 그러니까 이들 두 단체장은 앞으로 이제 오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 정도가 아니라면은 사실상 앞으로는 2년 정도 선출직 공직자로 출마할 일은 없는 분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민들의 삶이나 지자체 재정 등에 아무런 해당이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퇴임을 앞두고 지자체 재정을 자신들의 땀짓돈처럼 이렇게 쓰는 것 결국은 책임지지 않을 행위를 마지막까지 하고 나간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보편적인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주민 생활 안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이전에 이제 두 차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이뤄졌는데 그 당시에 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소고기 값만 더 오르게 했다. 네. 뭐 조삼모사다 이런 말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이제 임기를 완전히 마치시는 분들께서 왜 이렇게 포퓰리즘에 입각한 행정을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런데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누가 봐도 매표 행위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님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더불어서 비판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또 무슨 의미죠? 예를 들면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상주나 군위에서 지금 단체장 출마를 계획을 하고 있으시면 네. 이런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과연 비판의 목소리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좀 애매하네요. 이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이 어렵다는 걸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원금에 대한 언급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본인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눈앞에 혜택이 주어지는 재난지원금들 그리고 주민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이거를 대놓고 비판할 수 있는 배짱 있는 출마 예정자는 과연 누가 있을지 조금 제 생각에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이 내용을 취재하는 중에 이제 출마 예정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었어요. 네. 이거를 비판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선이나 3선 도전에 나서는 현직 단체장들의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노골적이다. 그리고 또 전형적인 매표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면서도 자신도 선거 출마를 선언했는 입장에서 이거를 앞장서서 반대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출마를 계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상황이겠고요. 또 코로나19로 주민들이 힘든 상황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전국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결정한 시군이 이제 시도별로 보면 한 두세 곳 정도가 돼요. 한 전국적으로 한 10곳 정도가 되는 것 같던데, 네.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 4월부터 이제 당시에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가 한두 달 정도 되는 시점이었는데,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쁜 선례처럼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지난해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졌는데 이때도 이제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었고요. 네. 근데 2020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나 아니면 작년에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지금 당시에도 지금 정도였지만 최대 2년 이상의 임기가 보장돼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 단체장들 제가 말씀드렸던 단체장들 임기가 60일밖에 남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재선이나 3선을 가능할지가 의문인 분들도 사실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책임지지 않는 행정을 한다. 말 그대로 본인 돈을 쓰듯이 선심성으로 본인 돈을 쓰는 것처럼 해서 시군의 재정을 국비나 도비의 보조 없이 독자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체장 후보자가 될 현직 단체장들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 재선을 위한, 3선을 위한 그런 행정보다는 진짜 시군의 재정을 고려한 그런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새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5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지자체의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단체장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안동시가 5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오늘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안동 역사 이전,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선정과 같은 도시 여건과 이용객 민원, 시민 이동 패턴을 반영해서 새로운 노선 개편을 하게 됐다는데요. 안동시 박영대 대중교통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죠. 안동시가 50여 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하고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노선 개편을 하면서 가장 중점에 둔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시는 1973년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약 50년 만에 처음 하는 전면 개편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의 개발에 따라 부분적인 노선 조정 등을 시행하였으나 시민들의 요구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안동 역사 이전과 관광 거점 도시 선정 등 도시 여건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노선 개편은 이전된 안동역 및 터미널과의 접근성 강화와 마을버스 도입을 통한 노선 효율화, 지역 간 평평성 등 실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에 중점을 맞춰 개편하였습니다. 네, 50년 만에 개편이다 보니 정말 심사숙고 끝에 노선들이 결정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원래 올해 초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우리 시는 3개의 시내버스 운수회사가 있습니다. 네. 노선 개편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와 운수회사와의 협의, 운수회사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나 협의 진행 부분에서 일부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처음 하는 전면 개편이다 보니 운행 시간표 작성 및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와 운수회사 또 3개 운수회사의 협업이 필요했던 부분이라 이게 단순하지가 않았던 거네요. 또 네. 보니까 기존 39개 노선 가운데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있고요. 또 조정이 되거나 새롭게 생긴 노선도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개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기존 39개 노선에서 46개 노선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네. 기존 노선 중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1번 노선과
강남동을 순환하는 80번 노선이나 노선의 변경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노선 11개는 노선 번호만 변경되고 기종점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한 노선 20개를 조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경안중, 경안여중, 안동여고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나 서비스를 하지 않았던 다른로의 노선을 3개의 노선을 신설하고 관광지 등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급행 노선 그리고 마을을 순환하는 지선 노선 등 15개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39개 노선에서 46개 노선으로 일단 7개 노선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예. 경안여중, 안동여고 등 학교가 밀집된 곳에 신설이 돼서 학생 등하교 노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관광 특화 노선이 신설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또 한 가지 추가된 점이 노선 번호만 보면 운행 지역을 알 수 있게 버스 노선 번호도 체계적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예. 네. 예, 이번 노선 개편 시 2018년에 부여했던 근역별 번호를 활용하여 노선 번호를 좀 더 체계화하였습니다. 운행 형태에 따라 급행, 순환, 시내 및 읍면 노선으로 구분하고 급행 노선은 급행 플러스 1년 번호, 순환은 순환 플러스 1년 번호, 시내 및 읍면 노선은 3자리로 구성하되 첫 번째는 기점, 두 번째는 종점, 세 번째는 1년 번호로 구성하여 번호를 체계화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급행 노선은 급행 1, 급행 2, 순환은 순환 1, 순환 2, 기란에서 시내를 운행하는 노선의 노선 번호는 임동, 임하, 기란 근역의 6번과 시내 근역의 1번, 그 다음에 1년 번호 0번을 부여하여 610번과 같이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급행 노선은 앞에 급행, 그 뒤에 숫자가 붙고, 순환 노선은 순환 뒤에 버스 번호가 붙고, 또, 그러니까 내 권역별 번호만 잘 알아둔다면 버스 첫 번째, 두 번째 숫자만 봐도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는 거네요. 예.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일명 낙타 고개라고 하죠. 안동여중과 여고, 경안여중 등이 몰려있는 단원로 구간에 시내버스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참 많았어요. 이제 이곳으로도 시내버스가 다니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원로의 경우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기존의 학부모님들의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해주거나 독서실 차량을 대부분 이용하여 도로가 혼잡하고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 이번 노선 개편에 학생 등하교 편의를 제공토록 상배 노선 113번, 순환 3번, 순환 3-1번을 신설하여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반길 소식인 것 같습니다. 113번, 순환 3번, 그리고 순환 3-1번을 신설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곳이 도로 폭이 좁아서 대형 차량 교행이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네, 단원로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노상 주차 등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여 운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선을 개선하여 도로 한쪽에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을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네, 버스 노선 신설과 더불어서 이러한 방법들이 교통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또 관광객 증가를 고려한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네,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는 하회마을, 봉정사, 조산서원, 원령교, 만유정 등이 있습니다. 그중 도심에서 서쪽에 있는 봉정사나 하회마을은 안동역, 터미널에서 시내버스의 환승이 불필요하나 도산서원과 만유정은 도심과 떨어져 있어 기차나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바로 접근하지 못하고 환승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동역에서
도산서원을 바로 연결하는 급행 노선을 신설하였고 만유정 또한 안동역에서 한승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말 공휴일에 하회마을과 봉영사를 연결하는 급행 노선 또한 신설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네, 이건 듣던 중에 제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제가 자가용이 없어서 버스를 종종 이용하는데 말씀하신 하회마을, 만휴정, 도산서원은 차가 없이는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큼 노선을 찾아봤어요. 하회마을은 급행 2번 그리고 210번 풍천 2번 버스를 타면 되고 만휴정까지는 610번 버스를 타고 한 번에 갈 수가 있게 이렇게 개선이 됐더라고요. 꼭 이용을 해봐야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처럼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의 자세한 시간표 그리고 노선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노선도와 시간표는 안동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대중교통 홈페이지와 안동시 버스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PDF 파일을 다운받으면 무려 52페이지에 주요 시설, 경유 노선부터 노선별 운행 구간이 또 지도에 알기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청취자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끝으로 시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50년 만에 시행하는 전면 개편인 만큼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이용 시간표와 노선도를 확인하시어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휴대전화 사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혼란을 겪으실 것 같은데 주변에서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 박영대 대중교통팀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원래 지난주에 하기로 했다가 네. 좀 밀린 건데요. 네. 대선 이후에 당선인에게 좀 뭐 당부하는 말을 지난주에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볼까 생각합니다. 아,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 주신다고요. 네. 이 후보는 사실은 잘 싸웠죠.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이런 단어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좀 저도 이제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게 조금 맥락은 이 정신승리라고 부를 만큼 또 비난받을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요번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질 수 없는 게임에서 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거대한 여당인데 172석을 차지한 여당인데 그 여당에서 제시한 후보가 정치 신인한테 졌다. 이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 후보가 득표한 그 표수를 보면은 역대 최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담고 있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패배는 했지만 격차가 굉장히 근소했습니다. 0.73%포인트, 약 24만 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네. 20대 대선에서 확인된 이재명 후보가 가진 득표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표차는 네. 무효표 30만 표보다도 적은 표차예요. 무효표보다 적다. 예. 굉장히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비록 낙선을 했지만 이렇게 필요한 역할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향후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당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여당의 후보가 졌다. 네. 근데 그 민주당은 뭘 잘못해서 졌는가? 네. 이 이제 선거 패배를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지 다가오는 선거에서 네. 당장 이제 6월달에 지방선거라든지 2년 뒤에 총선에서 다시 그 권투중례 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만큼 잘했으니까 하는 안도감이 들 수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하고의 관계 설정에서 좀 이재명 후보가 불리하거나 또 이렇게 정치적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는 측면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선거 패배의 명확한 그 의미를 민주당이 인식을 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라는 일종의 민주당이 만들어낸 정치적 자산이잖아요. 네. 이 자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지 그에 따라서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거나 아니면은 총선에서 지방선거에서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 내의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또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 그렇게 썩 그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뭐랄까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마침 오늘 또 그 해수부 장관을 지냈던 김영춘 이란 분이 부산에서 난 더 이상 이제 부산시장 안 나온다.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586 세대의 이제 퇴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장면들이 이제는 더 이상 80년대 그 민주화의 위협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세월은 지났고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 민주화의 새로운 역할들을 이재명 후보가 발굴하고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역할이 막중해 보입니다. 대선에서 비록 패배는 했지만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요. 또 공약을 통한 비전 제시는 계속돼야 할 텐데요. 민주당의 공약은 앞으로도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앵커분도 이번 대선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셨을 부분이 아마 남녀 갈등일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게 지금 사실은 화합으로 가고 통합으로 가도 모자랄 판에 계속해서 좀 분란에 초점이 되고 갈등의 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어요. 그럼 선진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런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서서 사회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하는 나라가 돼야지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일종의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먹고사니즘에 집중하는 그런 경제 공약들이 모든 공약의 핵을 이루는 이런 시절은 좀 지나서 이제 품위 있는 국민들의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가 뭔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보수 정권은 이런 경제 문제에 집중하게 돼 있고
사실은 진보 정권들이 좀 더 이런 그 사회적 의제들에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이게 다 섞여가지고 그 후보자 이름만 가리면은 누구의 공약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까지 지금 이상해졌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이제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우리의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만족할 만한 그런 정치는 요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1차원적인 경제 생활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좀 더 높은 차원,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만한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먹고 사니즘의 문제는 어느 세대, 어느 사회에서나 동서고금락론하고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하나의 전제이자 환경인데 거기만 다 매몰돼 있는 그거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의 정치에 불과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렇죠. 더 높은 차원의 문제를 또 해소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봐서요. 자, 이재명 후보가요, 1%도 되지 않은 초접전 패배였어요. 그러니까 높은 정권 교체론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도 많았고요. 그랬던 건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할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대선 이후에 뭐 이런저런 대선 전보다는 뉴스를 많이 안 보지만은 대선 이후에 본 뉴스 중에서 제일 재밌는 표현이 이거였어요. 이재명 후보가 조용하지만 개딸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 20, 30대 여성들의 팬덤이 형성이 되었죠.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대선 전에 이 프로 하면서 전망을 할 때 20, 30대 여성표의 항방이 대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걸 뭐 정치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요번에 이제 승리한 쪽에서는 2030 여성표를 의도적으로 좀 소외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상대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사회적 갈라치기, 트럼프식의 그런 정치를 하면서 표를 득표하는 행위였는데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남녀가 통합돼서 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사회가 발전하면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은 역사가 증명하는 그런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이런 정치, 정책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지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살아갈 때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넓은 세상에서 품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정치인들이 마련해 준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하고 정책을 한다면 다음 세대, 지금 뭐 4차 산업이라든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갈 다음 세대가 맞이할 그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정치인들이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또 그런데 당내 대표적인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이 후보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오는 8월에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와 관련돼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지방선거를 이 후보가 직접 이렇게 주관을 한다든지 이제 당 대표로 나서서 앞으로 총선을 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비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의 방향을 이재명 후보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의정 활동을 분명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국가적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이재명. 그래야지만이 이제 그가 혼자서 개인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같이 가는 정치를 실현하는 정치인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당권을 잡아서 거대 야당을 끌어가야 하고 의정 활동을 분명하게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지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또 마무리해 주셨네요. 네네. 네, 오늘 말씀 고마웠습니다.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소녀.